베이징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남해의 붉은 담벼락 안에서 느껴지는 한기는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냉혹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뉴스 화면을 통해 비춰진 회의장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주석단에 앉아있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굳어 있었지만 그 무거운 침묵 뒤에는 권력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정가 내부에서는 지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문 하나가 은밀하게 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리 씨가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장을 나서려는 순간 그의 부관이자 중앙기율위 부서기인 류진궈가 특수요원들을 대동하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중국의 홍문연을 연상케 하거나 사인방 체포 전야의 긴박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에서 류진궈는 차가운 목소리로 동행을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중남해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왜곡되기 마련이라 이 이야기의 진위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문이 흘러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는 현재 중국 최고위층 내부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명확한 정치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가 부패 척결의 상방보검을 쥔 리 씨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권력의 레드라인을 밟는 순간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 씨가 위기에 처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부패 척결이 미진해서가 아닙니다. 불길이 엉뚱한 곳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길은 다름 아닌 최고 권력자의 안방, 누구도 감히 직시할 수 없었던 사모님들의 검은 카르텔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석이 마싱루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통치 스타일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부패 수사에 선을 긋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관료 개인은 처벌하되 가족이나 그 배후에 있는 더 높은 권력자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마싱루이의 경우도 개인적인 비위나 통치력 부족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통제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수사의 불똥이 위로 솟구쳐 결국 최고 권력자의 부인인 펑리 위안 여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싱루이 일가의 비리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담았던 찻상자에 숨겨진 공간부터 뇌물로 받은 금팔찌의 무게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 상세한 정보들이 해외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취재로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체제 내부의 누군가가, 그것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인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현재 중남해 내부에서는 이 정보 유출을 두고 리창 총리 파벌과 차이치, 서기 파벌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리창 측은 이 정보를 공개하여 환부를 도려내려 하는 반면 차이치와 위안자쥔 등은 필사적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 불길이 자신들에게까지 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진실, 그것은 중국 관료 사회 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시한폭탄입니다. 이 시한폭탄의 뇌관은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거대한 독립왕국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중국 재정 지도의 가장 큰 구멍, 신장으로 흘러들어간 3조 3천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의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침체되었고 일반 공무원들의 급여조차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고는 비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변방 건설 지원과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신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싱루이 부인인 롱리가 관리하는 장부 속에서 신장은 단순한 안보의 최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감시가 철저히 차단된 거대하고 폐쇄적인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마싱루이가 부임한 2021년 말부터 2025년 임기까지 중앙정부가 신장에 쏟아부은 이전 지급금은 중국 전역의 농촌 노인들에게 몇 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금액입니다. 신장은 정보의 장벽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안보와 군사 기밀이라는 명분 아래 외부 감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자금 세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출신인 마싱루이는
대형 프로젝트를 선호했습니다. 우루무치 공항 확장, 생산건설 병단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기지 건설 등 거창한 프로젝트들이 기획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중앙재정에서 자금을 타내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긴급성을 이유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패의 핵심 고리는 선급금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엄격한 감사를 거쳐야 할 예산이 마싱루이 부부와 측근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린 채널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습니다. 막대한 공사 착수금과 선급금은 롱리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에 입금된 돈은 순식간에 외화로 환전되어 홍콩과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횡령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싱루이 부부가 지난 4년 동안 빼돌린 금액은 약 1천억 위안, 한화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상납금으로 펑리 위안 여사 측에 전달되었고, 일부는 그들의 뒤를 봐주는 리 씨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롱리의 수중에 남았습니다. 3조 3천억 위안이라는 국가 예산의 파이프라인에 몰래 구멍을 뚫어 자신들의 대무로 물을 돌린 것입니다. 국고를 털어 큰 돈을 만지는 것 외에도 그들은 지역 상인들과 하급 관리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공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조공 시스템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악명 높은 특수 제작 찻상자입니다. 마싱루이가 즐겨 마신다는 백차 선물 세트는 겉보기엔 평범한 뇌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자 밑바닥에는 교묘하게 설계된 이중 공간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하급 관리들은 이 공간에 찻잎 대신 현금 다발이나 골드바를 채워 넣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디테일이 발견됩니다. 바로 숫자 4에 대한 롱리의 집착입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숫자 4는 죽음과 발음이 같아 기피하는 숫자이지만 롱리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특정 방언의 발음을 빌려 4를 재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격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현금은 400만 홍콩 달러 혹은 44만 달러를 맞춰야 했고, 금팔찌는 정확히 44g으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홍콩에 사택을 마련해 줄 때도 반드시 14층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이 숫자 4는 그들만의 은밀한 암호이자 충성심을 증명하는 코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검은 돈은 롱리의 비밀 계좌를 살찌웠고, 뇌물을 바친 이들은 그 대가로 각종 이권 사업을 따냈습니다. 상인과 하급 관료들은 움직이는 ATM기였고, 찻상자는 그들의 통장이었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프로젝트가 튀어나오는 이 부패의 자판기는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롱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긁어모은 수천억, 수조 원의 더러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산으로 둔갑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 자녀들을 인질로 잡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정치적 보험 사기극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중국 권력 지도를 뒤흔든 120장의 보험 증서와 그 배후에 있는 펑리 위안 여사의 재단으로 이어집니다. 신장 위구르의 국고에서 횡령한 수천억 원, 그리고 특수 제작된 찻상자 밑바닥에서 나온 검은 돈들은 롱리의 손을 거쳐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단순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한 유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정치적 덫을 놓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베이징 정가에 떠도는 문건에 따르면 롱리는 이 자금을 이용해 총 120장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총 가입 금액만 무려 7억 2천만 홍콩 달러에 이르는 이 거대한 계약서들은 겉보기에는 자녀들을 위한 미래 보장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중국 최고 위층 관료 51개 가문을 내쫓아매는 현대판 매신계나 다름없습니다. 이 치밀한 덫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은밀한 거래의 현장을 상상해봐야 합니다. 롱리는 미리 준비된 거액의 수표를 들고 고위 관료들의 자녀나 부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모가 주는 작은 선물이야. 600만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 증서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펑리 위안 여사입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녀는 이 거래의 보증인이자 동시에 감시자입니다. 이 순간 관료와 그 가족들은 절체절명의 선택 앞에 놓입니다. 서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만약 서명한다면 서류상으로는 자녀가 보험의 수혜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보험료는 롱리가 대납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제3자 뇌물 수수입니다. 서명하는 즉시 그들은 현장에서 600만 홍콩 달러의 뇌물을 받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 즉 자필 서명이 담긴 보험 증서는 롱리와 펑리 위안의 비밀 금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중국 무협 소설에 나오는 투명장을 바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약점을 온전히 주군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펑리 위안 라인의 서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 호의를 거절해, 감히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 관료의 정치적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아버지의 관모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나 부인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120장의 보험 증서는 120개의 정치적 목줄이 되었습니다. 이 덫에 걸린 51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관급인 정부급과 차관급인 부부급 고위직들이 즐비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명단에 시진핑 주석의 친위 세력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충칭시 서기 위안자쥔, 푸찐시 서기 천민얼, 그리고 시진핑의 오랜 복심이자 홍콩 마카오 사무를 총괄하는 샤바오룽까지. 이들은 모두 시진핑이 지난 10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소위 시가군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겉으로는 시진핑 주석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며 2개의 확립과 2개의 수호를 외치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자녀와 재산의 안전을 펑리 위안 여사에게 저당 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중국 관료 사회에서 이 보험 증서가 갖는 위력은 핵폭탄급입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서슬퍼런 칼날이 언제나 머리 위를 맴도는 상황에서 자녀가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물증이 사모님의 금고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완벽한 정치적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펑리 위안 여사가 어떤 청탁을 하든 어떤 줄 서기를 강요하든 그들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자네 아들 600만 불 보험 문제 다시 꺼내볼까? 이 한마디면 천하의 봉강 대리들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1인 체제 아래 펑리 위안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림자 권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의 규율이나 국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적인 지배관계가 공적 시스템을 잠식해 들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허웨이동이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았다는 마식루이와의 탈권 동맹이라는 충격적인 진술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펑리 위안과 롱리의 카르텔의 약점을 잡힌 관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긴 부하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내에게 목덜미를 잡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 자신을 향해 칼끝을 돌릴 수 있는 잠재적 반역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중남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롱리가 대납한 그 막대한 보험료는 결국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자녀들이 수혜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아이들의 통장에 얌전히 꽂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거대하고 정교한 세탁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세탁된 자금은 복잡한 신탁 조항과 금융 운용을 거쳐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번 목적지는 바로 자선이라는 성스러운 가면을 쓴 펑리 위안 여사의 개인 금고들입니다. 춘레이 계획이나 에이즈 방지재단 같은 공익재단들이 바로 그 종착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검은 돈이 어떻게 공익자금으로 둔갑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군부의 영린을 건드려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려 합니다. 롱리의 손을 떠난 검은 돈이 보험회사를 거쳐 도착한 곳은 바로 펑리 위안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각종 자선재단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춘레이 계획과
에이즈 방지 재단입니다. 이 재단들은 겉으로는 빈곤 아동을 돕고 질병을 퇴치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띠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대하고 정교한 자금 세탁기, 일명 초대형 찜통과 같습니다. 롱리가 긁어모은 부패한 자금, 즉 검은 밀가루가 이 찜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선이라는 뚜껑을 덮고 공익이라는 불을 지핍니다. 이 찜통 속에서 돈은 빠르게 회전하며 신분을 세탁합니다. 잠시 후 뚜껑을 열면 검은 밀가루는 온데간데 없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만두가 되어 나옵니다. 세탁된 자금은 프로젝트 사업비라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재단 밖으로 인출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펑리 위안 여사의 최측근, 일명 사모님들의 사교 클럽 멤버들이 운영하는 각종 하청업체와 단체들입니다. 그들은 학교를 짓고 국제 교류 행사를 열고 해외 공연을 기획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최종적으로 국경을 넘어 해외로 송금됩니다. 밴쿠버의 호화주택을 통째로 매입하고 미국의 주유소 체인에 투자하고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채웁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세탁되어 펑리 위안 일가의 캐나다 계좌 등으로 흘러들어간 돈만 약 70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롱리와 리시의 부인 등 중간 관리자들도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결국 인민의 피땀 어린 세금과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 대낮에 버젓이 사모님들의 비자금으로 둔갑하여 해외로 빼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국가의 부를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군부, 특히 장유샤 부주석을 필두로 한 군 원로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군부는 이 사태를 단순한 탐관오리의 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후궁의 정치 개입이자 외척의 전횡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이외에 당의 규율과 국법을 초월하는 제2의 권력센터가 생겨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나라의 국고를 털어 적국인 서방 세계로 빼돌리는 행위는 매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군 내부 인사권에까지 사모님 라인이 개입하고 마식 루이와 허웨이동 같은 인물들이 탈권 동맹을 맺어 군의 위계 질서마저 어지럽히는 상황은 군사 쿠데타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이제 카드는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중남해의 권력 게임은 장군을 부르는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총구를 쥔 군부는 시진핑 주석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부인 라인을 끊어내라. 펑리 위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당신도 같이 무너지던지 선택하라.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지난 12월 6일 마식 루이는 안후이성 황산의 비밀시설에서 베이징 창평의 특수신문시설로 이송되었고 롱리는 산동성 쉿타이로 압송되었습니다. 사건은 병합되었고 수사 대상 금액은 수천억 위안대로 치솟았습니다. 다가오는 춘절 전까지 끓어오르는 민심과 동요하는 군심을 잠재우기 위해 누군가의 목은 반드시 떨어져야만 합니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리시의 희생. 펑리 위안의 생존인은 시진핑 주석이 가장 원하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전략입니다. 모든 책임을 중앙기율 위서기 리시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최근 SNS상의 폭로들은 리시의 부인이 롱리와 비즈니스 파트너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를 근거로 리시에게 가풍부정, 친인척 비리 방조, 마식 루이 감독 소홀 등의 죄목을 씌워 숙청할 수 있습니다. 리시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과 군부의 분노를 달래고 펑리 위안 여사는 자선재단을 자진 해산하고 조사에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여 연착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인의 안전과 자신의 체면을 동시에 지키는 고육지책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펑리 위안의 퇴장. 리시의 생존인은 군부와 장유샤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결말입니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펑리 위안 여사의 공식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정된 한국 방문이나 에이펙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이 취소되었고 매년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관련 뉴스도 관영 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군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황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면
그는 과거 마오쩌둥 사후 장칭이 체포되었던 것처럼 혹은 장진궈가 부패한 친인척을 쳐냈던 것처럼 아내를 정치 무대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연금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공멸, 그리고 정변 가장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진핑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군부가 직접 칼을 빼드는 경우입니다. 장유샤가 주도하여 리씨, 펑리위안, 그리고 마식루이 잔당을 일망타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안자쥔, 천민얼, 샤바오룽 등 시가군의 주력 부대가 모조리 쓸려나가게 됩니다. 시진핑은 팔다리가 모두 잘린 허수아비 황제로 전락하게 되며 2026년으로 예정된 그의 은퇴나 권력 이양 스케줄이 강제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변,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장의 3조, 3천억 위안이라는 검은 돈, 권력자들의 목을 죄는 120장의 보험 증서, 그리고 자선으로 위장한 거대한 세탁기. 이것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뚫린 구멍이자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바퀴 겸의 흑점과 다를 바 없는 현재 중국 공산당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인민을 위하여를 외치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만을 위해 국가를 갉아먹는 이들의 모습은 소설 홍루몽에 나오는 가씨 집안에서 깨끗한 건 문 앞의 돌사자상뿐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베이징의 겨울은 춥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 사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가족을 버릴까요? 혹은 군부의 칼날이 그 모든 것을 베어버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거대한 흑점의 실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면 댓글에 검을 흑자를 남겨주십시오. 시진핑이 결국 부인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시자를, 펑리위안 여사가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펑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디로 굴러갈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